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대통령실, 내각에 대한 쇄신 인사를 지금 고민 중인데 국힘 내부는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 반한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피선거권 박탈에 대비한 플랜 B를 놓고 또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이슈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설 서영주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일단 용산 참모진을 개편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특정 인사를 직접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이 의원님, 이런 인사들도 좀 교체가 될까요?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벌써 언론을 통해서 네. 여러 이제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포스트를 어떻게 바꾸느냐. 특히 총리에 많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총리가 뭐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뭐 내각을 사실은 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 이제 국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예. 어떤 인물이 있을까, 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아마 장관 그리고 용산 내에서도 그리고 뭐 차관까지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정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총리 관련해서는 뭐 권영세, 뭐 이정현 되게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내부 인물이어서 아까 국회 이제 인준 통과 문제도 있는데 뭔가 민주당에서는 좀 중립적인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뭐 중립적 인사가 됐든 뭐 저 친윤 쪽 인사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국정 쇄신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기를 바라겠죠. 대통령이 이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꿀 생각 없이 개각만 해봤자 그냥 눈 가리고 앙언한 거 아니겠냐. 결국엔 개각의 하마평을 보면 대다수 다 다시 친윤입니다. 썼던 사람 다시 돌려서 그 자리로 보내고 말판만 바꾸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국가정보원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론되거나 네. 그 국가정보원장인 조태영 원장을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총리로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보면 어차피 본인들이 쓰고 있는 인사를 자리만 바꾸는 게 과연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개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각과 인적 쇄신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뭐 팔상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이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강훈 전 뭐 비서관이 뭐 공항공사를 망가기로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적 쇄신의 하나로 본다든지 강기훈 행정관 사퇴서를 냈지만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연히 사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인적 쇄신의 일환이고 결단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과 인적 쇄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보는 개각을 고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 뭐 여러 인사가 있었는데 시중의 평가는 장미란 차관 말고는 뭔가 좀 눈에 딱 들어오는 인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재용 의원님. 뭐 사실 저도 우리 장 차관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뭐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뭐 좋은 쪽으로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그 쇄신이 가장 큰 키워드가 돼야 된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번 총리 인준 같은 경우는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누가 됐던 간에 이번만큼은 용산이 좀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네. 이런 사람이면 인준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을 물밑에서 협상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정쟁의 그 총리 인준이 아닌 이번만큼은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총리만큼은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누군가를 여야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세워놓자라는 부분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8%가 올라서 27%를 기록했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온 건데 이 엠브레인 퍼블릭 등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18일에서 20일 사이 또 전국 유권자 1,002명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여론조사 심의 자세한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웅주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봐요? 반등했습니다. 대폭 반등을 한 것인데 이게 뭐 잘해서 반등한 거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를 한 게 없잖아요. 다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까? 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체감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등 대통령직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길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다고 봐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70대층에서 대폭 올랐고요. TK 쪽에서 좀 지지가 다시 회복되는 성향을 보이는 거 보면 보수층의 결집이고 다만 중도층 쪽에서의 어떤 회복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뭐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나 요인 중에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 외국에 계셨어요. 예. 안 보였습니다. 김건 여사도 안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 여사가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둬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서글픈 일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웅주 대변인이 상황을 굉장히 좀 약간 풍자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용 의원님은 이거 원래 어떻게 보세요? 저러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이라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글쎄요. 저는 지지난주에 네. 미약했으나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나와서 전 되게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네. 보수층은 결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수층은 더 이상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해다가는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집을 한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모자르죠.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7~8%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이제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하나 위증 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지율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반등,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우리 당도, 우리 진영도 좀 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었다는 부분은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해서는 이제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지지율이 40%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어떤 게 얘기, 필요할까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용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로 올라갔다고 지금 대폭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0점짜리가 뭐 50점이 됐다고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을 시키려면은 과제가 더 무거워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즐기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공정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정의를 논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변화 혁신 국민 눈높이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그 이상의 어떤 민심의 재판에서 막중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권과 용산의 분위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조금 이제 반등하면 용산에 있는 그 참모들, 대통령을 좀 모시는 분들이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국민에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부산일보 기자를 향해서 이제 무례하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도 이제 대간 제도가 있어서 그 왕하고 거의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까? 아니됩니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지지율이 반등됐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서 홍철호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홍철호 수석도 뭐 용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해요. 네. 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하느냐, 측근으로서 직은해서.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여러 국면에서 대통령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당에서 이렇게 네.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내면 그걸 나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끝에 가서 안 받아들여진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을 텐데 뭐 약간의 그 실언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실언이었기 때문에 또 바로 사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차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실수는 안 하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사과를 바로 해서 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뭐 온 국민이 가지고 있고, 게다가 우리 보수층에서도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무너지게까지는 안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지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리고 특히 총선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열차게 그 여당을 공격해왔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해왔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마저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당 야당 둘 다 할 것 없이 비판의 대상에 있어서는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잘했다가 아니고 둘 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같아요. 민주당이 저희보다 약간의 지지율은 높은 것 같아요. 여러 지표를 보면. 네. 근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당에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언론과는 계속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태릉 CC 골프권 취재했던 CBS 기자. 네. 휴대폰 뺏기고 또 입건까지 됐단 말이죠. 일단은 뭐 네. 입건까지는 안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통령실의 경호팀이 취재하던 기자에게, 특히나 국민에게 이런 충분히 공익적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뻗치기 하면서. 근데 그거를 취재를 당했다고 해서 휴대폰을 뺏고 경찰에 입건을 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 굉장히 무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골프장 사건에 대한 기자의 대처도 행동으로 무례했고요. 홍철호 수석의 정무수석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무례하다고 한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례하다는 홍철호 수석의 발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보여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리지 않으면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성군이십니다 해야만 무례하지 않고 진정한 언론이고,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 무례하거나 반국가적인 그런 언론이 되는 것이죠. 저는 홍철호 수석의 발언 속에서 이게 용산의 언론을 대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에 대한 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신기를 읽을 수 있었어요. 뭐냐?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을 수 공산이 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끝나고 나면 그
대통령하고 사후강평할 거 아닙니까? 어땠어? 야, 근데 그 부산일보 기자 그 누구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 대통령이 불편해했구나라는 것을 정무수석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 아, 참 부산일보 기자 굉장히 대통령이 무례한 질문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는 거를 갖고 있던 게 입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사과를 뭐 급히 뭐 빨리 한 거는 맞으나 기본적인 용산의 시각, 특히 대통령의 시각이 나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는 기자는 무례하고 어떻게 제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사장질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좀 잘못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 대통령이 세 번째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법안 통틀어 25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1심 선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하는 논란이 또 불거질 것 같습니다. 이재원님. 저는 그 의혹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기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요소 나타났고요. 민주당에서 뭐 본인들이 직접 하진 않았다고는 얘기하나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란 단어를 썼고 또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또 했고, 또 그 행사들이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발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진영 차원에서 보면은 탄핵을 결과물로 두고 하고 있는 이 특검 열차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럼 제3자 특검을 만들었다, 뭐 14가지인가 13가지에서 2가지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그 취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 한두 달 전에는 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네. 지금은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고민을 완전히. 안 하는 시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최영기 대변인. 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100%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죠. 네. 뭐 사람이 바뀌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특검 부분을 거부했을 때는 상설 특검으로 갈 공산이 크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거부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공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더 이상 이 정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거, 아니 할 게 있으면 하는데 굳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끄집어내서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한 방어책이고, 저는 최근에 명태균 씨의 불거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부분을 덮기 위한 하나의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실로 뭐 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그 화살이 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진짜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원지검의 그 의지를 봤을 때는 수사는 이번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내홍이 이 점입 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호재에도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도 당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호님. 네. 그런데 이제 이 당계 논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으로 이제 추측되는 네. 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내용이 막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던데. 다는 못 봤고요. 예. 뭐 이번에 고발건에 뭐 900여 건이나 올라갔다고 하니까 예. 다 읽진 않았고 뭐 몇 개만 읽어도 대략적으로 방향성 아니까 이런 글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왔나 뭐 그 정도로는 체크를 해봤죠. 어떻게 보시세요?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뭐 당무 감사나 정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밝힐 사안만큼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당원 게시판에 그러면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죠.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됐어요. 이름이 튀어나온 거죠. 오히려 기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시스템 우리가 잘못 만들었는데 그런 익명을 기대했던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만에 하나 당무감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게시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너지는 거죠. 글을 안 올릴 수도 있죠. 아니 익명성이라는 예, 거는 예. 운영자들이 예. 운영자들이랑 결국에는 그 당이 됐던 어떤 조직이 되든 그 지도부 아니겠어요? 지도부에서 글을 누가 쓰는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당무 감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주장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내자. 우리끼리 일단은 끝내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나.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게시판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앞으로의 게시판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너무나도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전 예. 처음에 들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키워지는 바람에 그럼 이건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해소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한들 예. 믿겠냐고요. 그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수사로 가면은 여러 게시판들을 과거에 이게 다른 조직에서 있는 게시판들도 부분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부, 매니지멘트가 들어와서 그거를 들여다봤을 땐 굉장히 큰 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은 저는 수사로밖에 이것이 해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자신 있게 수사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그것만 보더라도 이 자신들의 가족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거에 자신감을 비춰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도 높은 비방 글은 이렇게 방치를 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글은 또 일부 지우기도 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우는 행위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서 한동훈 대표 지지로 바뀌었어요. 예. 전당대회를 기조로 예. 해서 그때는 한동훈에 대한 소위 말해서 비판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아진 거는 그 뭐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지웠다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최영주 대변인, 저는 네. 궁금한 게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극 체제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글이 올라와요? 올라온 적도 있고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거죠. 진영 간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게시판의 기능이에요. 그 안에서 당원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험한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반대파에서 거기를 붙어서 거기에 댓글 싸움이 붙습니다. 그게 게시판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일종의 공론장 기능을 하는 공론장이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격한 말이 있든 말든. 근데 거기에서 당이 개입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제 거기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는 앞으로 국민이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 자유롭게 표현을 당원들의 표현의 장입니다 해놓고 단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이나 음해성은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습지도 않은 그 게시를 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아니 한동훈 대표 가족을 떠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네. 거기를 보면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당원 가입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이에요. 그러면 당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글을 올려요. 그게 1분 단위로 올리든 30초 단위로 올리든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으나 그걸 갑자기 들춰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뭐 매크로? 뭐 아니야. 매크로는 아니지만 드루킹 사건과 예. 비슷한 것이다. 인간 드루킹. 인간 드루킹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세상 창피한 일인가. 집안망신도 이런 집안망신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안 했다는 걸 밝혔잖아요. 예.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을 정쟁의 영역에 넣기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 하나. 두 번째는 가족이 아닌 그 3자에게 오염이 된 사안을 알았을 공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천하람을 통해서 나온 해외 IP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떤 누군가가 이거를 역으로 작업을 해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 그런 의심도 질 수 없다는 걸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면 이 국민의힘의 당은요. 이거는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용산과 당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절단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우리 그래서 좀 소장님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제 풍자의 달인이시긴 한데 우리가 뭐 단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올라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민주당 게시판은 뭐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찬양밖에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건덕지도 없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히려 좀 민주적인 곳이긴 하죠.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한 사이도 있고 제가 아까 하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찬양 일색으로 게시판이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원 게시판은 그런 기능이에요. 새 싸움입니다. 새 싸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글이 막 밀고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이 지지층이 글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들어가면 아 이거 난사당해서 여기 못 들어가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뭐 각자 하시겠으나 다만 국민의힘처럼 특정 누군가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하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아니, 거 그건 저는 아니에요. 그러게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지지층에서 상당수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 지금 나온 거는 왜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이름들을 들춰내면서 왜 대통령을 욕했느냐라고 얘기한 그 부분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해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지금 첨예하게 당내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해소는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당원 게시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창피한 거는 저도 인정. 이게 나머지 일이라서 제가 좀 그냥 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게 보세요. 하지 마세요. 시간도 별로 잘 없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게시글이 9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네. 지금까지요. 그러면은 그냥 한 6명의 가족이 했을 때 일일 1게시글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근데 900개라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게시판이 900개가 그 여론 조성에 얼마나 큰 힘을 줄 것인가.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 일이 촉발됐냐면 그냥 기사를 사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개목걸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좀 비방글 듣기에 좀 거슬리는 글들이 올라온 것들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다.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아니 가족들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대당하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런 거 지금 내 남편, 내 아들, 내 사위 박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보일 리 없잖아요. 그게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당원 입장에서 뭐 가족도 당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결국은 여론 조작. 이게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900개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900개 밑에 달리는 댓글은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네. 유 의원님,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사이에 불통불화가 이제 자꾸 연상이 되는데 이 전임 대표였던 이준석, 김기현 다 쫓겨났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
이게 논란이 되는 배경에 혹시 윤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그러면 예. 상상력을 예. 발휘해서 만약 그것이 의도다라고 해도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총선 전이었고 총선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긴 했으나 네. 그래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살아 있을 때였고 지금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에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쉽게 힘으로 밀어낼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됐지만 이게 뭐 대통령이실 뿐 아니라 국민의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지금 부담입니다. 수영규 대변인. 네. 자, 그런데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황상무 수석을 이제 단수공천을 강원도에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김진태 지사가 이제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경선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명태균 씨가 이제 삼자한테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 앞에 말이 더 재밌어요.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맨날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런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김진태를 이번에 살려줬다. 예. 그리고 그랬더니 울면서 전화 왔더라 감사하다고. 이 이제 맥락인데 저는 이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으나 저는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축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는 시선이 분산되고 있어요. 이준석 당시 대표, 이준석 의원과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뭐 박한수 경남지사 이렇게 등등등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의 중심이 됐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쪽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개 문제예요. 제가 지금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논평을 하자면 이거는 그 수많은 박한수 경남지사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과의 관련됐던 이런 부분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그 뭐죠?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느냐?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거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주라는 대통령 유선과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이 제가 아까 우려를 표했던 건 수사를 하는 건 맞으나 양측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준석 의원의 공천에 대한 총책임을 물어서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네, 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 말은 잘 듣더라. 이제 약간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 당선인도 당원이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지금도 대통령은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입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과연 그때 그것이 적절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일단 그분의 말씀들을 일단은 믿고요. 예.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몰고 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책임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 대표였으니까.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지만 이 공천들이 다 나중에는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최고위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어요? 검찰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나는 다 모든 걸 말할 의향이 있다. 그 뜻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뭐 정치적인 행위를 봤을 때 뭐 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뭔가를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영주 맥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준석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만약 검찰이 이준석을 안 부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의심을 할게요. 근데 만약 부른다면 보기도 싫은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검찰 조사를 끌고 가기에는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부른다면 저는 그때 가서 검찰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만약 이것이 공천 개입이 아니다. 진짜 말씀하시니 단순 의견 개진이다. 왜냐하면 의견 개진 저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단하기는 비춰지기는 이거 꼭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개입하고 여사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아주 세게 해야지만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긴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김진태 그 지사님 잘 아는데 그분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할 분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는 저는 모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허풍장이의 준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본인이 대통령과 여사의 관계를 얼마나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무작정 그 대통령과 여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세게 개입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 되겠죠.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유죄를 이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이게 좀 논란입니다. 박희승 의원이 낸 개정안인데요.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는 삭제하는 겁니다. 또 당선 무효용 기준 벌금을 현행 100만 원인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 그래서 소영주 대변인, 네. 뭔가 좀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다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와 법안 내용일 수 있죠. 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다만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논의들은 뭐 한 10년 넘게 이 정치관계법 속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원래 입은 열고 돈은 묵자 라는 어떤 취지에 적절한가 부합한가라는 부분들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이 너무 이제 이 잘못하면 부지부식간에 모르는 실수 자체도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모르는 실수조차도 벌금 100만 원형이 되면 정말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뽑아놓은 이 말하자면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직을 또 날려버리고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뭐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하자. 이거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들은 이 박희승 의원 자체가 이제 판사 출신인데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선거 전날 발의가 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뭐 아부성이라고 했나요? 한동훈 아부성. 대표는 아부성 법안 발의를 하는데 뭐 아부성이 될 만한 시점이긴 맞으나 이게 뭐 통과가 된다고 된들 결국에 대통령이 그걸 받아줄지 거부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여야 간의 정치관계법은 조금 더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법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법이냐 현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면소를 하는 거 아니야? 면소는 안 돼요. 부칙 조항에 적용이 안 되게 돼 있고 허위사실 공표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오해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에서 백현동 종상향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압박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처벌로 이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거를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판사가 판결문에 적시를 했잖아요. 이재용 의원님.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아부성 법안이다 이것과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해 버리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요 패턴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회 체포동의안 바로 직전에 단식 들어가셨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이 체포 안 되려고 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었죠. 그때 뿐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나기 직전까지 물론은 국민적 그 뭐 지진이 있었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검을 활용한 탄핵 그 열차를 출범시킨 것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 집회도 그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마지막 종지부를 친 게 이 선거법 개정이에요. 저 선거 많이 치러봤는데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다 지키면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번 국회에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직위를 잃어버리신 의원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아마 3%가 안 될 거예요. 4년에 3% 나옵니다. 그분들은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실수라도 죄송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조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벌을 받는 건데 지금 선거법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돈 덜 쓰고요. 이 선거법 덕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비방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나온 거는 말씀으로는 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부성이라 얘기하나 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룬 이재명 대표도 그냥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방탄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1년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적절했다는 응답이 49%, 잘못됐다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적절했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자, 서영주 대변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 선거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적절성 물었으면 그런 조사는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사법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야 막론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국민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1심이라는 게 확정 판결이 아니고 2심과 3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뭐 숙제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부분 또 대장동 백현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겸한 마음으로 사법부에 판단에 대해서 조금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저는 이 검찰의 오염된 정치적 검찰의 기소를 조금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들이 재판부가 조금 현명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이재용 의원님은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소영주 맥 소장님 같은 그 평가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이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1심 판결은 그렇게 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 4개가 더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민주당이 말씀대로 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죠. 법조인은 아니지만 뭐 1심 판결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거 전에는 유죄냐 무죄냐 이거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딱 1심 판결이 나면서 그 후에 있을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기준점이 생겼고 특히 거기에 이제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걸 뱉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5일 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상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일단 뭐 저는 그 1심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결과가 의외의 결과였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해요. 이 공직선거법이 이런 중형이 나올 리가 없다. 라고 했듯이 또 위증교사는 저희가 반대로 이 부분은 좀 유죄와 중형을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결단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을 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라고 했지 교사가 아니다 라고 한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그 시각을 재판부가 더 들여다본다면 무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흐름대로의 어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뭐 예측한 대로 위증교사도 만만치는 않겠다. 다만 상한 재료를 넣으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오염된 정치적 기소가 들어가면 아무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신선한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께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 경기도 법인카드 1억 원대 유용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잖아요. 네. 이제 5번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부하 직원이 샌드위치, 소고기, 과일 사서 또 법인카드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전달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관용 차량도 썼고. 근데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뭐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진짜 대권 주자로서 뭐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의 대권 주자로서 야당에 오히려 조금 더 청렴해야 되고 조금 더 이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이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혜경 씨 그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보면은 뭐 그때 뭐 단돈 10만 원으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기소한 것 중에서 얼마만큼이 또 인정될지도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했고요. 또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의 플랜 B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을 해서 내년 5월에 뭐 대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수영주 대변인. 네. 이건 어떻게 봅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은 태생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너무 길다라고 나온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건 아니죠. 민주당이 동조할까요? 동조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고민한다는 것은. 동조를 하면은 그래 합시다 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탄핵이 이를 만한 부분들의 어떤 법적 요건이 갖춰졌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덜컥 탄핵을 하면 그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 몸이 가볍잖아요. 그다음에 집권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덜 고민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을 15개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집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도층 민심과 여러 가지의 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금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 당했다고 하나 법적 탄핵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했듯이 임기 단축 개헌이 가장 현명한 정치적인 해법이다. 왜냐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편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임기 단축 개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으나 조국 혁신당 15개 탄핵안을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댓글들 보면 조국 혁신당이 쇠빙선은 맞다. 잔 얼음 부수는 쇠빙선. 그러면서 진짜 빙산은 햇볕이 녹인다. 그 국민이 태양이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국민이 그러면 과연 탄핵을 원하느냐, 임기 단축을 원하느냐, 그건 전 별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태양인 국민들마저도 가끔씩은 여론에 따라서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결국은 정당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뭐 아주 자극적인 탄핵이라든지 그 조국 신당이 조국 개혁 신당인가요? 네. 이름도 잘못.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나온 이 안에 동조하거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무너지는 것만큼은 아마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마무리금 겸해서 5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스템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이 적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죠.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관대하고 참을성이 많으신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은 뼈대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아무리 어떤 정부가 다시 오더라도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국민의 삶을 복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용 의원 마무리 말씀. 네,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나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그냥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